네,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이동법 파악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지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하는 파트죠. 물권법의 핵심, 소유권 취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도품 그리고 첨부 이 두 가지 함정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다룰 12개의 조문을 이렇게 4가지 흐름으로 쫙 묶어봤습니다. 선의취득의 특례에서 시작해서 저 복잡한 첨부법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뭐다? 그렇죠. 답안지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 팁까지 깔끔하게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선의취득 원칙 있죠? 그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예외거든요. 여기서부터 점수가 확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내가 중고장터에서 분명히 돈 다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훔친 물건이래. 그럼 나 이거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이 딜레마. 이게 바로 민법 제250조와 251조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입니다. 과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할 거냐, 아니면 원래 주인을 보호할 거냐, 법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일지 한번 보죠. 자, 일단 기본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선의취득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그 물건이 만약 도품이나 유실물이라면 원래 주인은 2년 안에 그거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단 억울하게 물건 뺏긴 원소유자의 권리 회복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슬라이드 별표 5개 치세요. 250조는요, 오직 도품, 즉 도둑맞은 물건에만 적용되지 횡령물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 내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뺏겼냐? 아니면 내가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친 거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 판례의 정말 객관식 단골 낚시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 점원의 물건 빼돌려서 팔았다. 형사적으로는 절도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도품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그렇죠. 횡령물에는 이 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선의취득이 그냥 그대로 확정적으로 인정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 원소유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여기서 또 한 번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선의의 양수인이 경매장이나 제대로 된 상점처럼 믿을 만한 곳에서 물건을 샀다면 어떨까요? 그럴 땐 원래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양수인이 냈던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대가 변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양수인의 신뢰도 어느 정도는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래 주인이 있었던 물건을 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아예 주인이 없거나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들 있죠.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이런 것들은 과연 누구 차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첫째, 무주물.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물건이에요. 이건 뭐다?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둘째, 유실물. 이건 누가 잃어버린 물건이죠. 이럴 땐 경찰서에 신고하고 공고를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장물, 땅 속에서 발견된 보물 같은 거죠. 이건 공고기간이 1년으로 더 길어요. 그리고 제일 특이한 점, 발견한 사람이랑 그 땅 주인이 사이좋게 절반씩 나눠갔습니다. 이 기간이랑 누가 주인이 되는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예외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주운 물건이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무슨 고대 유물이나 문화재처럼 학술적, 고고학적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국가 소유가 됩니다. 물론 발견자가 완전 빈손은 아니고요. 국가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지만 사례형 문제에서는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 바로 첨부입니다. 여러 물건이 막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물건이 되어버렸을 때 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줘야 할 거냐? 이걸 정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논리적인 법리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첨부의 가장 기본 원칙은 바로 이 부동산의 부합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떤 동산이 부동산에 딱 붙어서 이걸 떼어내려면 건물이 부서지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그 동산은 그냥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주인이 된다? 네, 부동산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까지 꿀꺽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건물에 새로 바른 벽지나 타일 같은 걸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럼 동산끼리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규칙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표를 보면서 하나씩 가볼게요. 첫째, 부합. 자동차에 타이어 붙이는 것처럼 주된 물건, 종된 물건 구별이 가능할 때 이땐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주인이 전체를 다 가집니다. 둘째, 혼화. 쌀이랑 볼이 섞는 것처럼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구별이 안 될 때 이땐 그냥 부합 규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지막, 가공. 나무 토막으로 멋진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노동력이 더해져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 경우죠. 이때 원칙은 원재료 주인이 소유자인데 만약에 그 가공으로 늘어난 가치가 원재료 값보다 훨씬 현저히 크다? 그럼 예외적으로 가공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첨부 때문에 내 물건 소유권이 그냥 날아갔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소유권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그 손해를 보상받을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민법 261조가 그 근거 조문입니다. 보세요. 첨부 때문에 한쪽은 소유권을 잃어서 손해를 받고 그럼 다른 한쪽은 그만큼 이득을 얻었겠죠. 우리 법은 이 불균형을 그냥 두지 않고 부당이득이라는 법리에 따라서 바로잡으라고 딱 명시해 놓은 겁니다. 즉, 손해본 사람은 이득 얻은 사람한테 내 손해 물어내라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상 청구를 하려면 판례는 명확하게 2단계 요건을 다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일단 방금 배운 그 첨부 규정 때문에 내 소유권이 진짜로 없어져야 해요. 그리고 둘째,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부당이득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 사례를 보면 그냥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시험에 나오는 전형적인 사례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재상 A가 있어요. A가 건축업자 B한테 자재를 팔면서 이런 약정을 합니다. 공사 대금 다 주기 전까지 이 자재 소유권은 내 겁니다. 이걸 소유권 유보 약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B가 이 자재를 건물주 C에 건물을 짓는데 홀라당 다 써버렸어요. 자재는 이제 건물에 부합돼서 뗄 수도 없죠. 이때 A가 건물주 C한테 내 자재값 물어냈어요 라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판례는 C의 입장에서 봅니다. C는 B랑 도급 계약이라는 정당한 계약을 믿고 내 건물 지어주세요 라고 했을 뿐이에요. C가 A랑 B 사이에 그런 소유권 약정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면 C에게는 그 자재를 취득할 정당한 법률상 원인, 즉 도급 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뭐다? A는 안타깝지만 C한테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A는 계약 상대방인 B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복잡한 법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이 지식들을 실제 시험장에서 내 답안지에 어떻게 녹여낼 거냐. 실전 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은 그냥 사진 찍듯이 머리에 박아두세요. 거의 공식처럼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첫째, 도품이랑 횡령물 구별할 때. 둘째, 부합이 뭔지 정의를 내려야 할 때. 셋째, 보상 청구 요건 쓸 때. 이 문장들만 그대로 써줘도 여러분의 답안지 퀄리티가 확 올라갈 겁니다. 최고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칸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배운 조문들이 전체 법체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도품 유실물 특례는 뭐다? 일반 원칙인 선의 취득에 브레이크를 거는 예외 규정이다. 그리고 첨부로 인한 보상 청구는 뭐다? 부당이익이라는 큰 법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케이스다. 이 두 가지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조문들은요, 결국 원래 재산 주인의 권리와 그 사정을 몰랐던 제3자의 신뢰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재산의 형태가 바뀌고 주인이 얽혔을 때 그 손실을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결과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우리 물권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